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화요일장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뭐니 해도 키워드가 공매도.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하루 단위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데요. 어제는 아주 급등해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좋더만은 오늘은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죠. 네, 그렇게 네. 보기 어렵다는 사이드카가 연 이틀이나 발생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게 어제 또 말입니다.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여파가 있겠구나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었는데 좀 그래도 또 급하게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도 반도체는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 낙폭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공매도 금지라는 것을 이슈가 좀 쏘아올린 공이 될 테고 과연 이게 좋은 쪽으로 날아갈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날아가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상승 종목 저희와 함께 잘 잡아보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상승의 공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저희가 2시간 꽉 채워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한 150명 가까이 계시고요. 네. 종목을 또 바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좋습니다. 인사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보라님 잘 오셨네요. 남 있다 맨 앞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셨는데 여기 계신 여기. 종목도 올려주시면 맨 네. 앞줄에서 저희가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럼 연말 콘서트 이런 거 하면 딱 좋을 텐데. 티켓팅 같은 거. 앞에 딱 계시고 바로 손 들고 바로 한 치면. 번쯤은 우리 연말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도 될 것 같다. 우리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끼리 하고 말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동안 첫 번째 사전 접수 종목 볼 텐데요. 네. 4431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PSK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예, 사셨던 가격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24,100원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비중이 5%밖에 안 되네요. 아, 살짝 네, 담으셨구나. 거의 한 37% 이상 좀 수익이 나고 있는 정말 부러운 상황입니다. 네. 또 근데 매수하신 타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HBM 관련해서 한창 상승이 나왔다가 잠깐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에서 잘 들어가셨고, 근데 이제 그러면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겠다라고 해서 5%만 들어가셨는데 좋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37%라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중에서도 좀 HBM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선 박준현 운영님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예, 삼성전자와 TSMC, HBM 반도체 투자 수혜주다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뭐 심플하게 오늘 HBM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HBM. 그래도 기승전 HBM이죠. 그렇죠. 요즘은 이게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자, 어떤 분들은 엔비디아나 직접 투자하고 말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우선 운영님께서는 키워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예산은 SK 하이닉스와 거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거의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는 한미 반도체, 네. HBM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본래 한미 반도체는 옛날부터 삼성전자 거래 안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예산은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하고 대만 쪽에 투자 확대 수혜를 받는다. 예,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넣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회사 홀딩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 자회사 가야 되는데 홀딩스 주가가 가고 있잖아요. 이 회사에 이제 2019년도 기업 분할할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2019년도에 이 회사가 PSK 회사와 자회사로 PSK 자회사로 인적 분할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PSK라는 회사는 자회사로 있는 회사는 후공정 장비회사 쪽이고 예, 그다음에 PSK 홀딩스라는 회사는 후공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회사 하게 되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만 하는 게 일반적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주회사 중에서도 본업을 하면서 지주회사를 자회사를 관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사업형 지주회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업도 하면서 자력으로 좀 사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네. 예컨대 두산 같은 경우도 아마 사업 자회사인 거 알고 있고, 예컨대 예를 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건설업 하면서도
지주회사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PS 홀딩스랑만 가고 PSK는 주가가 못 간다. PSK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게 PSK를 사신 분들은 아니겠죠, 이제요. 자회사 입장에서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네. 딱 보면 PSK는 못 가고 PSK 홀딩스는 주가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요즘 시장의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즉 HBM 반도체만 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본래 이제 그러면 PSK는 그 자회사가 지분 32.67%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예사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사가 연결로 반영되지는 않지만은 지분법 이익으로 32.7% 정도가 예사의 단기 수익률에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네. 예사 상당히 알짜 회사입니다. 그 PSK라는 회사 자체는 감광회의라든가 산화막, 식각 처리 과정에서 이런 게 발생이 좀 되게 되면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세계 거의 시장 점유 1위 기업이에요. 이게 자회사 PSK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다. 업황이 안 좋아도 네. 이익을 꾸준하게 최근에 2년 동안 보게 되면 영업이 900억 났고 올해는 실적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전망치가 450억이거든요. 이거 살아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이게 자회사도 좋다. 32.7% 갖고 있으니까 PSK가 시력이 좋아지면 지분법 이익으로 그렇게 되네요. 약 32.7% 정도의 단기 수익이 반영이 된 회사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체가 지금 이제 PSK 홀딩스만 갖고 있으니까 네. 이게 PSK 홀딩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일단은 그 HBM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장비를 만듭니다. 디스컴이라는 장비가 있고 릭플로우 장비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HBM 장비 회사 같은 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STI라든가 프로텍이라든 종목은 릭플로우 장비를 만듭니다. 디스컴은 안 하고요. 예, 디스컴 안 하는데 디스컴이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네. 디스컴이라는 장비 자체가 어떤 쪽이냐면 노광 그 광정 가정 쪽에서 감광액들이 노출이 좀 되거든요.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제거군요. 예, 제거하는 장비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리플로우 장비가 핵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리플로우 부분 자체는 이제 울퉁불퉁한 게 있거든요. 그 기판 쪽에 그 자체를 평평하게 해가지고 반도체 그 판 위가 평평해야 되잖아요. 평평해야 되는데 네. 그를 만드는 장비입니다. 이 회사와 경쟁된 회사 자체가 STI라는 회사와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디스컴이라는 장비는 다른 회사는 만들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리플로우 장비 자체가 지금 핵심 HBM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거든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그 리플로우 장비 자체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그 장비 자체가 플럭세스 리플로우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장비, 리플로우 장비에 비해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원가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장비 자체가 이쪽으로 좀 대체하는 중이다. 대체하는 중이다. 그래서 원가 경쟁도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네. 이 회사가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건 이제 HBM 반도체가 지금 없는 거니까 맞아요. 쇼티지가 나고 있는 쪽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1위 쪽에 해당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한미 반도체와 10월 1일인가요? 560억 규모의 HBM 반도체 장비 한미 반도체 박기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증설해버리는 이게 SK 하이닉스가 지금 1위 기업이지만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따라가고 있죠. 예, 삼성전자도 적극적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지금 패키징 공정 과정에 1% 장비에 피부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런 어떤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산 실적 전망치를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해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다 거의 역성장 내지는 그렇죠. 실적 자체가 반토막 내지는 일부 종목 같은 적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예산을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 단위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이제 912억으로 증권사에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작년도 728억이니까 작년도 169억인데 예산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HBM 반도체 어떤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거죠. 다른 D램 장비라든가 쪽은 그 매출액 자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도 크게 성장을 하면서 올해 대비해서 최소 30% 정도는 매출액이 증가할 거란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912억보다 약 30%더 증가된 1280억 정도를 잡고 영업이익 360억을 좀 잡았는데 예산 단기 수익이 많은 이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PSK 지분을 36.7%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수익 자체는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계속 증가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그렇다면 2024년도까지 증권사 전망으로 좀 나와 있는데 PER 단위로 따지면 15.5배 되는 수준입니다. 더 내려가는군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제 요즘 이제 HBM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 추천했던 STI 같은 경우 신고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신고가 많이 나왔어요. 예, 관련 또 종목들 좀 밸류를 가지고 이 회사 PSK 홀딩스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몇 등일까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권사 추정 실적을 분포를 해가지고 표를 좀 2025년도까지 실적 전망치가 좀 나와 있어서 대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25년도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게 참고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먼저 한미반도체가 1등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HBM 장비 투자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보다는 2025년도까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5년도 실적을 보고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올해 참고로 한미반도체가 올해 PER이 좀 낮은 이유 자체가 일회성 단기 수익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 자체는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PER 단위로 해가지고 보면 42.7배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예, 42.7배입니다. 올해가 PER의 낮은 이유 자체 앞서 있다시피 일회성 단기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PER 계산하는데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중요하다 봐야겠고 중요한 것 자체가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PBR이 7.8배거든요. 즉 780% 정도 프리미엄을 지금 이미 한미반도체는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맨 오른쪽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오늘날 종가 기준으로 6조 원입니다. 많이 받네요. 프리미엄을 딴 거. 근데 한미반도체를 참고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예. 액면가가 100원짜리라는 거. 대부분 기업들이 액면가 500원짜리지 않습니까? 코스닥 기업이.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만큼 대접을 받고 있다. 지금 62,000원인데. 예, 이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그다음에 STI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가장 싸다고 얘기하는 주지 않습니까? 2025년도 기준에서 PER 단위로 8.6배 되는 수준입니다. 8.6배 되는 수준이니까 내려가네요. 좀 낮죠. 시가총액이 5,580, 5,580밖에 안 되는 쪽이고, 그다음에 프로테이라는 회사도 2025년도 기준에서 PER 단위로 15.8배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5,500. 비슷한 시총이고요. 그다음에 PSK 홀딩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PSK 홀딩스는 지금 2025년도 가게 되면 대충 추정을 해보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PER 단위로 한 10배 정도까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11배 정도까지. 그럼 PSK 홀딩스도 주가 자체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PER로 따지면 두 번째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 PBR로 따지면 1.56배 정도까지 좀 떨어진 수준이니까 즉 한미반도체는 780% 프리미엄이지만은 2025년 기준에서 이건 1.5 PSK 밖에. 홀딩스는 50% 정도밖에 프리미엄이 안 된 상태다. 그럼 더 붙을 수도 여기다가 있다는 이제 거죠. 자회사 PSK 자체가 안전판적으로 실적으로 꾸준히 단기 순이익의 거의 한 36% 정도가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PSK 홀딩스 주가 자체도 그렇게 HBM 반도체 쪽으로 본다 한다면 비싼 주식은 아니지 않겠는가. 여전히 STI 주가가 좀 싼 수준이고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결국은 다른 여타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비싼 수준이지만 충분히 HBM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숫자로 보니까 확실히 얼만큼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HBM으로 잡아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AI 반도체가 좀 개화하는 시기가 올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인식의 좀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올해인데 또 올해 이제 HBM이라는 단어가 또 신조어처럼 등장했지 않습니까? 뭐 작년까지 전혀 HBM 내용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는 이제 디스컴 장비나 리프로 장비가 있는데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노광 공정 후에 네. 관광의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거시켜주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프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숄더볼이라고 있는데 숄더볼 평탄화를 개선해주는 장비가 리프로 장비입니다. 이 지금 HBM 공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리프로 장비들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부각되는데 PSK 홀딩스가 좀 선택을 받고 있다 시장에 고객사들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숄더볼 같은 경우는 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냐면 이제 숄더볼이 칩과 기판에 이제 전자기저로 연결해주는 그런 돌기거든요. 네. 숄더볼 업체들이 몇 개 좀 있죠. 덕선 하이메탈이라든지 부각되는 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HBM 관련된 것도 수율 문제로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결국은. 불량품이 적게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 업체도 보시게 되면 결국은 패키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근데 이제 이 장비들을 도입하면서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공법 자체를 보게 되면 어드밴스드 공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어드밴스드. 네. 그래서 이제 COWOS라고 하는데 칩온 웨이퍼온 이제 이렇게 좀 나가는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각광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게 기술적인 접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포인트도 나무랄 데 없으시고 그다음에 종목이 이렇게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갔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주도주가. 네네. 그때 2차 전지를 택할 것인가? 반도체를 할 것인가. 반도체를 할 것인가? 고민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뭐 양쪽으로 조금 나눠서 비중 조절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선택을 잘 하셨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반도체를 할 때도 HBM 관련된 주들이 많이 시세를 좀 분출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조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낙수 효과가 반도체 다른 영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까지 해본다면 종목 선정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평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 종목 추천의 시간도 있지만 네. 올해가 저는 AI 개화의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개화의 시기에 맞물려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까지는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 그 프리미엄의 반영이 어디까지 이제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 어디까지 추정 실적을 끌어다 썼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 2차 전지처럼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도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HBM의 수요는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개선이 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관련된 실적도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 되지 않았나 이렇게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AI의 개화 시기다, HBM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운영용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어쨌든 관련해서 그래서 HBM 관련 종목들이 이 상승세가 정말 폭발적이었잖아요. 네. 이 수혜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강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그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수주 공급량 HBM 반도체 가장 앞서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쪽은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아직 그 수주 공급 계약은 체결된 게 공식 안 나왔어요. 아까서 이제 PSK 홀딩스도 삼성전자 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한미 반도체만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올해 두 차에 걸쳐서 HBM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 반도체는 TC 본등 쪽입니다. 듀얼 이제 이게 HBM 반도체보다 약간 기술력이 있는 쪽인데 9월 초에 한미반도체가 450억 수주 거래했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 날 560억 정도 공급 계약을 했어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작년도 매출이 아마 3천억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규모 자체는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규모 단위로 한미 반도체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2천억, 3천억 늘어난다든가 그런 장비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앞서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증권사 전망치로 따지면 올해 이제 4분기부터 수주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4분기와 네. 내년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올해 4분기나 내년도 발주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인 것 같은데 그래서 30%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매출액 단위가 900억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얼마예요? 30% 증가한다고 해도 300억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규모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자체 이슈 때문에 가는 거지 이들 관련 산업 자체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물론 HBM 반도체를 만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런 쪽은 폭발적으로 장비 개수가 증가되니까 생각하겠지만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그 규모 자체가 제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앞서 HBM 홀딩스가 올해보다 30% 증가 300억이니까 3천억이면 몰라도 예컨대 회사가 9천억 했다가 1조 2천억 해가지고 30% 증가하는 게 아니라 900억짜리가 30% 증가해서 1,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약간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기대하는 거 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슈 때문에 가는 거다. 실적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앞서 제가 한미 반도체를 얘기했던 것 자체가 PR 단위로 거의 30배, 40배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근데 저는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 자체가 앞서 엔비디아를 얘기했지만은 네. 엔비디아가 2025년도 기준에서 PR 단위 28배밖에 안 됩니다. 네. HBM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주가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HBM 다른 쪽에 반도체 예컨대 전공정 장비 쪽이 좋아진다든가 그러면 HBM 반도체는 무조건 죽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얼마 전에 그게 있었었지 않습니까? 디램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좋아지게 되면 전공정 장비 쪽도 그렇죠. 수주가 나올 거라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가 올라갈 때 네. HBM 반도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약간 시소 같은 거고. 그래서 만약에 거의 반도체 업황이 훈련적이니까. 디램 시장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원익 IPS를 중심으로 한 전공정 장비 쪽에 수주가 증가된다는 시점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HBM 반도체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당분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디램 업황 자체가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그쪽에 여전히 감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원익 IPS를 중심으로 한 PSK라든가 뭐 테스라든가 관련 전공정 장비 쪽에 수주 발주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국면 쪽에서는 HBM 반도체가 시장의 대안으로 계속
시장의 우위를 점할 건데 기대 수익 자체는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님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수익을 챙겨야 될까요? 예, 일단은 저는 보유 전략이고요. 아니면 시장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차트도 네. 괜찮고 앞서 이제 밸류 자체를 본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밸류로 따지면 요즘 밸류로 가는 건 아닌데 주도주가 가는 거니까. 근데 네. 어떤 한미 반도체를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 한미 반도체 오늘 목표 주가가 가장 높게 제시한 데가 이제 76,000원 정도인가요? 제시를 네.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2,000원을 넘어가야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 넘어갔어요. 갭이. 네, 그래서 선도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PSK 홀딩스라든가 STI 주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그렇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3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싶고 네. 수주가 의미 있게 나온다 한다는 내연도 정도는 대충 계산해보니까 2020년도 PR 단위로 제가 3,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PR 15배 정도 가면 한미 반도체가 거의 50배 되는 수준이니까 와우. 그때 가면 네. 목표 주가 45,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45,000원이고 네. 대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종목이 29,000원 900원대 이상에서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3만 원 이탈한 시점을 손절 가격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자, 이번에 김민준 전문가께 궁금했던 건 이제 메모리 업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저는 가정하에 메모리 반도체도 살아나고 지금 잘 가고 있는 AI 반도체도 동시에 살아나면 내년에 또 반도체 쪽에 좀 더 매력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PSK 홀딩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그랭커님이 분석하신 건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통적인 강세 부분을 보였던 부분이 네. 디램과 낸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가 휘청했기 때문에 반도체 조정을 받았고 네. 단지 신규로 좀 유캐시카우로 등장한 게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근데 여기서 수요가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뭐 유스플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스폼으로 GPU를 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네. 실질적으로 그 뉴스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보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HBM의 집적 수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점유율이 50%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이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장비 종목들이 이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키징 쪽이 좀 부각받으면서요. 후공정 패키지 시장에서 결국은 각광세로 좀 이어지면서 모멘텀 반등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어찌됐건 우리 시청자님도 접수할 때 보시게 되면 눌림목 구간에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주가가 올해 1월에 6,000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6,400원짜리 주식이 11월이니까 11개월 만에 600%가 올랐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님이 해가는 방향성은 투자보다는 매매가 맞겠죠. 600%가 올랐던 종목을 눌림목에서 잘 잡았고 모멘텀이 소실되지 않는 구간에서 시장이 저가 낙폭으로 갔던 종목들이 지수 상승에 의해서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어느 적정 정도에서 트라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엑시트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지 더불어서 좀 팁을 드리자면 AI 반도체에서 다음 시장으로 넘어갈 섹터는 역시나 DSP입니다. DSP. 그렇죠. AI 반도체는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전통 디램과 낸드의 독과점 구조였다면 AI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주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DSP 그룹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PSK 홀딩스 4431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가격 전략을 하나 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저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드렸고요. 네네. 전형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갈까?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접근을 좀 포함해서 뭐 그날의 거래량이라든지 뉴스플로우라든지 이슈를 좀 감안해야 되는데 네. 시장의 격언대로 목표가를 좀 들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면 팔아라. 그래서 매매 전략 접근 포인트로 지난달 7월 27일 날 신고가가 35,800원이었습니다. 네. 그거보다 조금 밑에 35,400원 드렸고요. 이 정도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24,000원에 사셨지 않습니까? 많이 수익 얻으셨죠? 아, 그럼요. 네, 충분히 그럼요. 매력적으로 이런 장에서. 수익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과대낙폭으로 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매력 있는. 지금의 시장에 대안은 2차 전지와 반도체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단지 2차 전지 안에서 소재가 아니고 장비가 대안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 뿐이니까 다른 섹터로 좀 손해를 해보셔라.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HBM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구장창 올라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수익을 좀 실현해 보는 관점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박준영 운영위원께서는 목표가를 단기하고 중기로 나눠서 알려주셨어요. 38,000원, 45,000원, 손절가 3만 원이고요. 김민준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 목표가 35,4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채팅창에 보니까 그동안 잘 뵙지 못했던 아이디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하는 댓글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네, 네. 맞아요. 이 그동안 잘 쉬셨고 또 잘 견디셨으니까 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토마토에서 제일 실력이 좋으셔서 두 분이 예, 챙겨보고 있다. 예. 저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 까다롭거든요. 예, 눈이 높으십니다. 화요일이 가장 인기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알베로또 님께서 성우 하이텍입니다. 알베로토님도 오랜만에 뵌다. 그래요? 네. 저는 이분을 아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자, 반갑고요. 자, 네. 성우 하이텍인데 8,800원. 비중은 20%입니다. 비중도 꽤 되시고 네. 그리고 8,800원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려오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공매도 금지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실적도 보신 것 같은데 실적도 좋아서 샀다고 하시네요. 공매도 금지 효과. 예, 이게 언제까지 갈까?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운영령님, 공매도 금지 수혜 요거 조금 늦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성호 하이텍은 보니까 공매도 대상인 걸로 봐서는 네.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코스피인가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으로 따지면 이제 150 종목이겠죠. 그렇죠. 공매도 대상이 아다시피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 종목 한도 내에서 공매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님이 좀 물어보셔서 잠깐 제가 이 회사 공매도 잔고가 얼마인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 공매도 잔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공매도 잔고가 얼마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통계란에 있어요. 통계란을 보시게 되면 개별 종목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 자 성호 하이텍을 제가 띄워놨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하이텍이 지금 공매도 잔고가 11월 3일 결제일 기준이니까 약간 2, 3일 정도 후행이지만은 47만 6천 주입니다.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비중이거든요. 비중 0.6%입니다. 즉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0.6% 거의 공매도 없어요. 이 종목 공매도 때문에 전혀 수혜를 못 본다는 얘기죠. 수혜를 못 보고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이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제가 오늘 그 히든카드 제가 이제 키워드가 신용장고 급감 종목에서 주목을 해서 이 종목도 포함이 돼 있어요. 대신 이 종목은 종목은 아닌데. 그렇죠. 0.6%.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앞서 이제 공매도 대상 종목은 공매도가 많이 쳐서 떨어진 종목들 그 이제 쇼크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냥 당분간 공매도는 못 치고 이제 청산하는 물량만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없다. 네. 그러면 이 종목 왜 떨어졌느냐? 이제 이런 개별성 종목들은 신용이 중요합니다. 신용거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담보 부족성으로 해당 신용이 급감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체크해 봤더니 가장 대표적으로 신용 잔고가 급감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종목이 16,000원에서 8,000원까지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면 이따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14,500원대 거래가 엄청 됐어요. 그럼 그때 산 사람들이 신용으로 산 사람들이 담보 부족이 나왔던가 그랬던가 다 강제 매매 나가지고 다 잘려 나간 겁니다. 다 청산되면.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왜? 여기 보시면 신용융자 잔고가 예사가 얼마였냐면 몇 주였냐면 최고 많았을 때가 예사 주가가 아마 고점이었을 건데 신용융자 잔고 수량이 590만 주였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5월 16일 날. 5월 16일. 예, 근데 지금 몇 주냐면요. 지금 몇 주냐면 240만 주입니다. 다 나왔네요. 예, 거의 50% 정도가 250만 이렇게 잘린 경우가 없어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몇 종목 안 됩니다. 대체로 평균 30% 정도 줄었는데 신용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조 5천억이었거든요. 지금 16조 3천억인데 16조 6천억인데 20% 줄었는데 이 개별성 종목들은 무려 50% 줄었어요. 왜 주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팔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용 때문에 줄었어요. 그러면 신용이 줄으면 어떠냐?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이 종목 거의 바닥이에요. 앞서 더 이상. 그러면 어떠냐? 이제
잘려 나갔으니까 공매도처럼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럼 이런 종목들은 주가 바닥입니다. 또 주가도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16,000원부터 해가지고 8,000원까지 반토막. 그렇죠.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기업 내용이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올해 최대적입니다. 2분기 때 약간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약간 좀 약하게 나왔지만 올해 사상 최대적이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1,960원, 1,220억이거든요. 뭐 이 회사가 과거에 뭐 2만 원 넘어갔을 때도 아마 영업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이상 넘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올해 당기 수익인데 1,200억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바닥권이죠. 우리 시장에 높게 사시지 않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 종목은 이제 새로운 수요, 신용이 거의 600만 주대에서 240만 주 쪽으로 다 줄였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신용의 가수요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오히려 관점. 털건 다 털었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네요. 공매도가 똑같습니다. 공매도는 이제 더 이상 못 치니까 이제 쇼커리빙만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있을 거고 신용도 팔릴 만큼 팔렸기 때문에 물론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따지면 최근 주가 떨어지면서 반대매입에서 물량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바닥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주가도 반토막이니까 추가 매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좀 됐죠. 뭐 최근에서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매물층이 지금 10,000원대에 퍼진돼 있거든요. 네. 10,000원대 정도 퍼진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매수한다면 최소한 20% 정도는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는 현재 기술적 지표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짧게 10,000원 정도를 좀 보시고 추가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베르토님께서는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수익으로 갈 수 있으실 그러네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목표가 10,000원 드렸으니까 조금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데니님의 종목이고요. 네. 방산주 빅텍 가지고 계시는데요. 빅텍. 네, 매수가 5,004원입니다.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방산주 좀 워낙에 변동성이 크죠.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도 6,20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또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4% 빠졌고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좀 파란색 음봉을 그려내는 모습인데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방산주 빅텍의 흐름은 어떤가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그 패를 좀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이팔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정치에 좀 관심을 갖고 국제 정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참고로 이제 김지훈 박사님 거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 모 방송 공영 방송에 나오시는 여성분이신데 아, 그래요? 이팔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이것이 확전으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장하던 논리를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팔 전쟁으로 가면서 중동지역의 결집을 가져오고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되면서 유가가 150불 갈 거다. 그 이야기로 거의 일주일 내내 도배를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그 인면관계를 보게 되면 중국의 어떤 외교 정상화 부분이라든지 특히 사우디와 이란 같은 경우가 올해 외교 정상화가 됐었습니다. 네. 7년 전에 외교 단절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앙숙지간이었는데 그 외교 정상화를 이뤄낸 국가가 누구냐?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중간에서 잘. 그렇죠. 왕이 부장이 했었던 부분이죠. 중국이 약간 미국의 이제 친미 국가의 사우디를 약간 이간질을 했다고 좀 보시면 돼요. 결국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중국의 그 이면에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좀 올리기 위한 과정이었지 않나 위안화가.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죠. 위안화가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이 달러만큼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의 속내는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미국이 이 2.28 전쟁이 터졌을 때 운신의 폭이 과연 컸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도 하려고 중동 전쟁까지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미국이 주장했던 바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였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가 약세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달러가 왜 올랐습니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통화 정책적 방향성이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러면 이 중동 정쟁은 확전으로 가져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서도 이제 휴전해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반박했던 논리를 보면 유가 차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유가가 2.8 전쟁 전에 82불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90불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90불 좀 못 가고 나서 떨어졌어요. 지금 몇 불이냐? 지금 79불입니다. 2.8 전쟁보다도 유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반박하려면 근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스탠스를 보십시오. 지금 통화 정책들을 계속 동결해 가고 있고 네. 12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올해 패드워치에서 발표한 게 오늘 9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텍은 모멘텀을 보고 중동 전쟁 확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조금
가능성을 타진하시고 기술적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5,000원대 잡으신 거는 뭐 사유는 있어 보인다만은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게 다 무너진 이유가 보면 시황의 변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목이 다른 걸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나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 쪽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랑 공급 계약 맺은 게 있던데 85억 정도인데 202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5년 계약했는데 85억밖에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걸 기댈 부분이었다. 저는 과감하게 내일 손절하고 종목 교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텍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까지 통틀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쪽은 적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손실 더 키우기 전에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내일 한번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종목은 짱구님께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네. 34,450원. 최근에 올라갈 때 따라가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하고요. 25%입니다. 오늘도 잠깐 찍었었는데 그 가격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팔까 이러려다가 못 파신 거 아하. 아닐까 해서 들고 네. 어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지금 그나마 제일 많이 올랐던 게 한 47,000원대 갔었던 건데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점점 고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운영님 이 펩토론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이 종목이 뭐 그래도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올해 상당히 주목을 받은 주식이에요. 6월 달에 주가가 7,000원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47,000원대까지 거의 한 7배, 6배 이상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받고 지금 다시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그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이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 비만 치료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쪽이 그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릴리알이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근데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두 개 회사 노보노디스크하고 그다음에 릴리알리가 이 회사의 또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비만 치료제와 관련 것 자체가 이제 몸값이 좀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어떤 전망을 좀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 그 가격이 기술 수출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1조 원 이상까지 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성타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 6천억이거든요. 재무 내용 자체는 여전히 연년에 한 150억, 200억 정도 적자나 회사니까. 이제 좋은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근데 항상 이거 발표가 되면 주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기술 수출을 했다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재료, 예? 재료 소멸인 거. 예, 저 채무이래요. 왜냐면. 더 이상이 없나 보죠. 그렇죠. 대부분 기업들이 기술 수출 발표해버리면 끝납니다. 이 회사 같은 게 앞서 7,000원대도 주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만약에 이제 기술 수출 성장된다고 해서 그때 주가 못 팔면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조만간 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지금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유 전략이고요. 보유 전략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기술 수출과 관련해가지고 성사가 돼서 주가 급등했다. 그때는 비중이 25%네요. 하여튼 최소한 반 이상은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일단 오늘 주가 급등하게 되면 반 정도는 좀 약간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25% 정도 되면 제가 5%, 10%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가볍게. 그렇죠. 요즘 시장 자체가 웬만해서는 이틀 3일 정도 제약 바이오 정도 재료가 나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이고 일단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 종목이 지난 7월 중순에 해석된 가격대가 딱 3만 원대였는데 그 아래 걸 정확히 이탈했다가 그래도 종가는 양봉으로 이제 끝났어요. 윗골이 달긴 했지만은 일단 최종적으로 종목은 25,000원대가 아마 지선될 것 같거든요.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재료가 노출이 된다 한다면 아마 최소한 아마 그때 주가가 아마 4만 원대 정도 언저리 이상이라든가 쇼팅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재료가 노출된 시점에서는 적극 매도고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는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일정 부분 5%, 10% 정도는 급등할 때 파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형편없이 지금 안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보유 전략이고 최종적으로 4만 원 이상에서 한번 매도할 기회는 충분히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펩트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기술 수출이 됐다 이꼴 매도입니다. 우선은 갖고 계시면서 목표가 단기 4만 원이고요. 네. 그래서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우선 기술 수출이 됐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저희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들려주시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하고요.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흥부님의 종목이고요. 휠라홀딩스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좀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거의 박스권 상당 부근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4150원입니다. 박스권 상단이 한 4600원 정도니까 그 근처에서 잡으셨고 비중도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래도 어제 오늘 계속 좀 급등을 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좀 박스권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좀 올해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없어요. 답변부터 네. 말씀드리면 이제 뭐 휠라홀딩스는 일단 2분기에 어닝 쇼크를 좀 맞았고요. 네. 뭐 소비 종목이고 대표적인 의류 종목이니까 어쩔 수 없던 노릇이었고요. 지금 뭐 미국 시장에 굉장히 핫한 고용 뭐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의 음모론 같은 거 제가 좀 주장하거든요. 음모론이요? 네, 미국의 핫한 고용 오래 가지 못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그때 계약직들이 굉장히 그 고용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경이 다 단절됐지 않습니까? 멕시코라든지. 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 포함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고용 수출이 이번에 나온 지난주 비농 고용 지표만 보더라도 가이던스를 하이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슬슬 임금 상승률도 떨어져 가고 있다. 약간 고용의 질은 떨어졌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선제적으로 계속 동결을 해가는 것이 아닌가. 침체를 또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앞으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소비주, 특히 중국 관련주 의류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휠라홀딩스가 언더웨어부터 골프웨어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류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도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서희 씨를 모델로 내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소희? 네, 한소희 씨인가요? 한소희. 네, 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고가 다 소진 안 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3분기 때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가 상단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딱 박스권 장세였어요. 하단이 한 34,000원, 5,000원. 아까 우리 한보라 앵커님 말씀하셨던 듯이 상단이 한 4만 원 쪽. 우리 시청자님은 올해 사셨다면 상단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박스권이 넘어가면서 갈 줄 알고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책에 이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을 돌파할 때 올라가는 동목들을 더 추가적으로 사가는 게 맞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어떤 분을 보니까 1%씩 매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2%씩? 1%요. 1%. 조금씩.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냥 간을. 저희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자금이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역시나 선취를 하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시황 정보를 읽게 되면 올해 상단 돌파는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국면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외인 수급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외인 수급이 들어온 걸 보게 되면 거의 지금 한 3주 정도 들어왔거든요. 거의 하단 부분에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단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큰 수익, 기대 수익을 지금 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끌고 간다고 했을 때도 어떤 반도체 시장이나 자동차 내지는 뭐 2차 전지 장비 시장보다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상단에서 손해를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손해 안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실력이거든요. 당연하죠. 저는 4만 원 언저리에서 종목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시점도 조금은 아쉽고 종목 네. 선택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휠라홀딩스 그래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20%의 휠라홀딩스의 지분을 빠르게 잘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거 다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네. 그러면 우리가 상담 신청을 왜 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의 그 필요성이 저 부각이 됩니다. 네, 자, 화이팅입니다. 이번에 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없습니까? 네. 전화 접수 주셨는데 지금 전화를 또 안 받고 계시는 그러시군요. 것 같아요. 저기 그럼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전화가 연결되기 되게 힘든데 지금 맞아요. 다시 전화 왔을 때 받아주세요. 스팸 전화 아니니까 받아주셔야 저희가 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 네. 반드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종목 상담 그래도 신청되셨으니까 해야죠. 진단은 해드려야죠. 안 넘어갑니다. 네. 자, 보령인데요. 13,500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거의 2022년 한 4월 막 이 정도예요, 거의.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 전화 받으셔야지. 세상에. 이러고서 안타까워라. 계속 떨어집니다. 그다음부터. 그러네요. 그래서 30% 수익을 수익이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비중이. 최근에 좀 그나마 좀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보령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회사 자체가 제가 봐서는 꽤나 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예. 종로 땡땡 보령 그렇죠. 약국. 다 들어보면 알만한 그런 곳인데 네. 과연 얼마나 더 갖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지 올해 안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영님 보령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예사도 앞선 제가 패트론 진단했지 않습니까? 네. 예사 재료가 그 재료로 따지면 비만 치료제예요. 이것도 수출하면 끝입니까? 예사 7월달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자체도 본래 회사는 이제 전문 치료제. 의약품 회사입니다. 네. 신약 개발 회사도 아니고요. 주 매출 자체가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게 봤더니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 관련 치료제. 이게 고지혈증이 뚱뚱한 사람 비만한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 속에 약간 그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좀 많이 다른데. 관련 없습니다. 네, 관련 없습니다. 관련 네, 없습니다. 고지혈증은. 그 다음에 나머지 매출 비중이 많은 게 2%, 3%짜리 자주거래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고지혈증과 관련된 쪽에 매출 비중이 가장 많아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움직이면서 페트론과 더불어서 넥스틴 바이오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그 당시 한미약품도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끝났죠. 직접적인 관련돼서 앞서 이제 페트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가지고 기술 수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료가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령은 아니네요. 보령은 아니다. 그럼 보령은 뭘로 봐야 되느냐? 전문 의약품 회사하고 실적주로 보셔야 돼요. 이 회사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10월 20일 한 것 같은데 영업이익 180억 정도 발표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분기 185억이니까 회사 실적은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보면 2018년도 영업이 250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 391억, 2020년도에 400억, 그 다음에 414억, 작년도 566억, 올해 689억, 내년 796억, 956억. 되게 꾸준히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에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전략 어떠냐. 대신 이 회사 주가는 PR 단위 15배니까 올해.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신약 개발이 아닌 회사니까. 제가 제약주 진단할 때 기본적으로 제약주는 신약 개발 모멘텀이었으면 PR 단위로 중소형사가 12배, 대형사가 유한양이라 종목이 15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이 회사는 중소형 종목으로서 15배니까 이게 매력은 없어요. 다만 실적 자체가 계속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 오래 갖고 계셨는데 더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이 필요 없어요. 앞서 제가 페트론 같은 경우 손절 가격 제시해드렸지만 이 종목은 손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신 분이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 좀 고민되시면 비중이 30%서 좀 많네요. 많은데 근데 9,000원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10%라든가 더 사도 문제 없습니다. 계속 이 종목이 시적 증가되니까 올해는 안 가더라도 우상할 거고 올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안 좋았지만은 내연도 움직임이 전개되면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도 충분히 13,000원 갈 수가 있거든요.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유하시고요. 충분히 이거는 최소한 11,000원대 이상까지 가져가 될 것 같아요. 이분 성향으로 따진다 한다면. 그래서 11,000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 한다면 9,000원대 정도에서 10%라든가 더 마셔서 손절 없이 충분히 약간 수익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13,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일단 현재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도 가면 저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13,000원 넘어간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 계속 우상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증가하는데.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혹시라도 또 이 종목이 또 다른 재료가 노출돼가지고 또 제약업종 같은 게 그런 신약 개발하는 재료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덩달아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가 비만 치료제 별로 관련도 없는데 움직였으니까 그런 것들 모멘텀 부각되면 이 시적으로 좀 약간 세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지만 현재로 봐서 적정한 매도 목표 자체는 현재로 봐서 여기죠. 누가 보더라도 17,800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를 본다 한다면 이분이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이제 13,500원이라는 거지. 합리적으로 목표 주가는 기술적으로 15,600원 내지 7,800원 정도 좀 되는 거고요. 대신 손절이 필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종목은 길게 봤을 때 좋은 종목, 그만큼 좀 탄탄한 실력을 좀 갖고 있는데 폭발력 있는 상승, 이건 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단기 쪽이고요. 장기로 봤었을 때는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시고 손절가는 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9,000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죠. 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배고픈 하마님께서 펄어비스 매수를 하셨는데요. 게임주. 예. 게임주 얘기할 때마다
때마다 좀 많이 속상한 경험들이 많았는데 검은 사막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네. 배고픈 하마님께서는 펄어비스 59,0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우리 배고픈 하마님은 한국의 게임들을 너무 재밌고 좋게 보십니다. 게임들이 외국 게임들과 비교를 해도 너무 트렌디하고 재밌기 때문에 네. 앞으로 게임들 한국 K게임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펄어비스를 매수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게임 업계에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재 게임 업황인데 우리 시청자님의 기대처럼 게임 업황이 조금 더 살아나면서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전망이 우호적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어제 공매도가 정지되면서 전일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파트들 몇몇 종목들 상한가로 가면서 집을 팔아서 매수를 했어야 된다. 근데 하루 만에 그런 내용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오늘 워낙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완전 그러면 게임주도 어땠냐? 마찬가지였죠. 그 시절에 게임주는. 네. 그런데 그 2차 전지 파트하고 게임주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가 앞으로 지금 단기적인 어떤 그 노이즈가 있지만 뭐 앞으로 성장성 말씀. 그렇죠. 앞으로의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네. 차이가 너무 크죠. 그렇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너무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까 뭐 질문지에 올렸지만 이거는 그럼 이제 뭐 검은 사막 이야기했는데 지금 붉은 사막이고요.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잠재적인 유저가 많이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 게임 하나로만 계속 먹고 그렇죠. 살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8월에 게임스컴에서 이제 붉은 사막을 PC 콘솔량을 내놨는데 그 반응은 상당히 좀 우호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붉은 사막의 그나마 붉은 사막 펄어비스가 게임주 중에서는 예전에 대장주가 크래프톤 NC소프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나마 주가가 올해 많이 안 밀리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펄어비스예요. 신작에 대한 그 붉은 사막에 대한 반응이 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래서 하는 거죠. 이번에 증권사들에서도 목표가들을 좀 많이 우상향했거든요. 네.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우선 저는 조금 그 확률형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게임들은 조금 더 상승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한번 확률형 이것 때문에 많이 좀 NC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게임주들의 가장 큰 하락이 있었고요. 그렇죠. 특히 NC소프트 리니지 확률형 아이템 그 확률이 공개되고 나서 극악이다. 그렇죠. 사기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게임주의 하락을 가져온 건 플레이 투 더 언이었죠. 그렇죠. 그때 뭐 샌드박스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무조건 반대 이야기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국가 통화 가치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러면 게임 신작을 좀 봤을 때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은 앞으로 좀 우호적일 것 같고요. 네. 반응도를 좀 봐야 되는데 상단은 좀 막힐 것 같아요. 단지 하반 경직성은 게임주 중에서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5만 원대 우리 시청자님 지니까는 5만 9천 원이니까 오래 사신 것 같고요. 네. 보유하시면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목표치가 가장 높게 쓴 데가 이제 8만 원이 있던데 거기는 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8만 원. 네. 지금은 모멘텀이 강렬하든지 네. 실적이 완전히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든지 아니면 시장 주도주든지 뭔가 확실한 거 아니면 그렇죠. 손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모멘텀이 게임이 아닐 뿐더러 또 게임이 시장 주도주가 아닐 뿐더러 실적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죠. 네. 그래서 주가 상단은 맡길 수밖에 없다. 저는 6만 원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이 올라오면 매도 한번 타이밍 잡아보시죠. 좋습니다. 네. 자, 1부는 펄어비스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 때는 저희가 또 로봇주의 대표 종목이 되겠죠.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네. 이거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락했다가 좀 반등 나오고 네, 있는 좀 살아나요? 구간인데 네. 네, 앞으로 계속 이 상승 구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